현재 중국 공영방송 출신의 기자가 중국 방송에서 충격적인 경험담을 공개해 중국 전역이 경악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가 공개한 경험담은 바로 한국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전역을 완전히 뒤집히게 만든 그녀의 한국 경험담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웨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국의 공영방송인 CCTV 방송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고, 이러한 제 삶에 꽤나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 평생의 꿈이자 소망이었던 부분을 충족할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해외여행이었죠. 사실 중국에서 해외여행을 가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단 평균 월급이 40만 원인 중국인들에게는 해외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구매하는 것부터가 난관이고, 또 중국의 일자리는 거의 다 주 6일 출근해 휴가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최악의 근로환경을 자랑하기에 저는 기자라는 중국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좋은 직업을 얻고도 평생의 꿈이었던 해외여행에 아직까지도 도전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저는 기자 생활 4년차가 되어서야 겨우 장기휴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5일짜리 휴가였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상당히 긴 휴가로 저는 어쩌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이러한 기회를 틈타 해외여행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비용이나 시간 문제 때문에 먼 국가로는 갈 수 없고, 저는 현재 베이징에서 살고 있으므로 한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로 감으로써 최대한 이동시간 및 비용을 단축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제가 한국과 일본 중에 고른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일본이었고, 저는 한국은 그나마 일본보다는 나은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을 선택하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과 중국은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국가로 악명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만큼은 아니지만 한국과 중국도 일본 못지않게 앙숙인 상황이었죠. 솔직히 저는 중국 공영방송인 CCTV 소속의 기자로서 한국에 대한 허위적인 비하의 기사도 작성해 본 적이 있고,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했기에 저는 분명 한국에 간다면 엄청난 차별을 받고 조기 귀국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외여행을 너무나도 가보고 싶기도 했고, 만약 제가 한국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장면을 모두 카메라에 담아 기사로 작성하면 되니 이건 그렇게 걱정할 부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동료 팅팅 또한 저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해왔기에 저는 더욱 용기를 얻은 채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중국을 떠나는 비행기를 탔을 때야 엄청난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 찼지만 한국에 점점 다가갈수록 저는 상당한 초조함과 긴장감을 느낄 뿐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기자로서 수많은 취재를 해봤고 중국인들이 외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중국의 여권 파워는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국인들에게 별도의 비자 서류를 요청하고 있고, 아무리 적절한 서류를 갖춰놓았다고 해도 그저 중국 국적자는 영 못 믿었다는 황당한 이유만으로 그대로 추방당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거든요. 그야말로 이게 바로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처절한 위치고, 저는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여행이라는 꿈을 이루기 직전에 완전히 꿈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조함을 느끼며 도착한 한국 공항에서 저는 매우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한국은 그러한 여권 파워가 낮은 국가 출신에 대한 이유 없는 불이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거든요. 한국은 입국 수속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다른 공항들과는 달리 이미 공항에 최첨단 입국 시스템을 구현해둔 국가였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최첨단 입국 시스템을 통해 3초도 안 되어 수속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어딜 가나 주의의 대상인 중국인이지만 한국 공항의 AI 기반 수속 시스템을 통해 제 비자 서류는 위조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곧바로 검증받았고,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상위 1%의 직업이라고 여겨지는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제가 한국에 불법으로 넘어오거나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되었고, 결국 저는 이러한 AI 기계의 빠른 판단 덕분에 곧바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과 중국 간의 악감정 때문에 혹여라도 한국에 입국하는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염려했지만 한국은 그러한 불합리한 차별 따위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던 거였죠. 물론 한국인 공항 직원들도 매우 놀라웠어요. 그들은 분명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제게 끝까지 미소를 지어주며 길 안내를 해주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인 공항 직원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영어를 못하는 중국인 여행객들에게까지 매우 친절한 대응을 이어나갔는데요. 솔직히 중국인들 중 99.9%가 영어를 아예 구사하지 못하고 분명 한국인 공항 직원들은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중국인 여행객들이 매우 답답하게 느껴졌을 텐데도 한국인들은 소통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일단 도움을 요청해온 상대에게는 어떻게 해서든 친절하게 도움을 베풀어 주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직원이 아닌 일반적인 한국인 공항 이용객들마저도 영어를 전혀 못하는 중국인들 때문에 진땀을 빼는 공항 직원들을 보더니 이내 자신들의 시간을 직접 투자해가면서 중국인 여행객들을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정말 믿기지 않는 호의를 베풀어 주었기에 저는 도대체 제가 중국에서 들었던 한국인들에 대한 정보는 무엇이었나 싶어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만 보면 차별을 가하고 어떻게든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했지만 제가 본 한국인들의 모습은 정말 인류애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을 정도로 매우 따뜻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중국 공항에서는 외국인 담당 직원조차 없어서 중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이라면 공항 직원의 도움을 아예 받을 수가 없는데요. 물론 중국인들은 절대로 대가 없이 친절을 베풀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척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 공항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천공항 내부에는 웬 주인 없는 캐리어들이 널브러져 있나 싶었더니 알고 보니 이러한 캐리어들은 전부 사람 대신 줄을 서는 목적으로 널브러져 있는 거였거든요. 한국인들은 버스를 타야 하는 경우 등 뭔가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사람 없이 오직 캐리어만 덜렁 놓아두고 자신은 커피를 구매하러 가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 중국에서는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믿기지 않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 중 그 누구도 이러한 주인 없는 캐리어를 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주인 없는 짐을 노리고 다니며 사람들의 실수를 이용해 이익을 보고 있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는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한국은 자신들의 귀중품들이 들어있는 캐리어를 주인 없이 방치하고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이러한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시민의식의 모습에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저는 분명 중국에서 한국인들은 악마쯤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직접 겪은 한국은 이곳보다 천국이 없을 정도로 매우 선진적이고 따뜻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팅팅은 그렇게 입을 떡 벌리고 있는 제게 다소 초를 치는 말을 건네오더군요. 웨이, 정신 좀 차려? 물론 한국은 생각보다 우수한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곳은 관광객들이 즐비해 있는 공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 중국의 공항을 좀 떠올려봐. 중국의 공항 등에 외국인들이 몰리는 곳에는 정부 차원에서 보여주기식 인프라와 시스템을 설치해둔 상태잖아. 그러니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야. 우리가 본 한국의 선진적인 점들은 죄다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선전용으로 꾸며놓았거나 전문 배우를 고용해서 선진국 시민인 척 호의를 베푸는 척을 하고 있을 뿐이겠지. 팅팅의 말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나름 공영방송의 기자로 다른 중국인들과는 달리 나름 세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모습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선진적이었고 저는 아무래도 제가 한국 공항에서 경험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가짜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에겐 곧 한국의 진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그렇게 공항을 빠져나가려던 찰나 팅팅이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며 자신의 지갑이 보이지 않는다며 절규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팅팅은 한국에 대해 특히나 회의적인 태도를 가졌던 녀석으로 그녀는 한국은 제대로 된 카드 결제 시스템조차 없는 국가일 거라며 자신의 몇 달치 월급을 지갑에 현금으로 고스란히 갖고 다녔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자신의 지갑을 훔칠지도 모르므로 언제나 조심을 해야 한다며 늘 손으로 지갑을 꽉 쥐고 다니곤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그러한 과한 주의는 결국 화장실에 갔다가 지갑을 화장실에 그대로 놓고 오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끈 것입니다. 팅팅은 완전히 망했다며 그 돈이 없으면 당장 월세 낼 돈조차 남지 않게 된다며 비명을 질렀고 이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만히 들고 있는 지갑마저 소매치기로 빼앗겨버릴 정도로 치안이 형편없으므로 이렇듯 잃어버린 지갑을 다시 되찾는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팅팅도
자신의 지갑을 되찾을 가능성은 0%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지 자신이 지갑을 잃어버렸던 화장실로 되돌아가 볼 생각조차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팅팅이 눈물을 흘리자마자 웬 한국인 한 명이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갑을 잃어버리셨다고요? 그런데 그게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슬픈 일인가요? 처음에 저는 그녀가 저희가 중국인인 것을 눈치채고 조롱을 하려고 말을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은 분실물을 그대로 되찾을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라는 말을 건네더니 지금 지갑을 잃어버린 곳으로 가보면 곧바로 잃어버린 지갑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도저히 믿지 못할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아무리 한국이 남의 물건에 손을 안 대는 국가라고 해도 팅팅의 지갑은 현금 뭉치로 꽉 차 있었기에 딱 봐도 매우 탐이 나 보이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현금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절대로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속는 셈 치고 다시 가본 화장실에서 현금이 수북하게 들어있는 팅팅의 지갑은 마치 인천공항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주인 없는 캐리어처럼 잃어버린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그곳 화장실은 특히나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었기에 저희 모두는 이러한 한국의 비현실적인 모습에 완전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자신은 망했다며 오열을 하던 팅팅은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며 줄줄 흐르는 자신의 눈물과 콧물을 채 닦지도 않고 저희에게 조언을 건넸던 한국인 여성을 붙잡고 다소 황당한 질문까지 쏟아내더라고요. 당신은 한국 정부에서 고용한 연기자인 거죠? 분명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제게 도움을 주는 상황은 도저히 말이 안 돼요. 하지만 팅팅의 콧물이 한국인 여성의 옷소매에 그대로 묻었음에도 이 한국인은 그저 친절한 미소만을 보내며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이게 연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저는 중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 중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곤경에 처한 남을 도와주는 것과 잃어버린 분실물을 찾는 것은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한국인들은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거든요. 또한 한국인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저희는 한국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말로 한국을 깎아내리는 중국인들을 싫어하는 거지 일반적인 중국인들까지 싫어하지는 않아요. 만약 당신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면 당신들은 한국에 오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한국에 온 손님을 푸대접으로 응대할 수 있겠어요? 한국인들은 절대로 이유 없이 불친절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니 당신들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걱정 말고 한국을 즐기세요. 저는 이 한국인의 대인배적인 면모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손님들에게 환대를 해주는 한국의 대인배적인 문화야말로 중국이 꼭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러한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에 감동마저 느꼈죠. 그렇게 저희는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공항 근처의 택시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앱을 이용하여 택시 예약에 성공해서 택시를 탑승하기 직전 팅팅은 또다시 외마디 비명소리를 내질렀죠. 젠장, 깜빡하고 이름을 안 바꾸고 말았어. 사실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을 향한 택시 사기가 너무나도 빈번해서 외국인들은 자신의 이름 대신 중국어 이름을 사용하며 중국인인 척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한국과 중국의 악화된 관계를 고려해보건대 만약 저희가 한국 이름이 아닌 중국어 이름을 사용할 경우 저희가 중국인인 것을 눈치챈 한국인 택시기사는 저희에게 요금 사기뿐만 아니라 각종 푸대접까지 일삼을 것이 분명했으므로 이건 위기 상황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즉시 택시 호출을 취소하고 이름을 바꾼 뒤 다시 예약을 하려고 했으나 이미 택시는 도착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결국 저희에겐 선택지 따위는 없게 되어버렸고 저는 공항에서의 경험처럼 기적이 발생하길 기도하며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된 기분으로 택시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한국인 택시 기사는 저희가 중국인임을 알고도 매우 친절하게 저희를 맞이해 주었거든요. 심지어 어떻게 된 게 한국에서는 택시기사조차 매우 유창한 영어 실력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공항에서 영업을 하는 택시기사는 마땅히 영어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며 매우 전문적인 영어 실력과 운전 솜씨로 저희를 맞이해 주었고 또한 그는 주행 중에 한국의 랜드마크 건물이나 관광지가 보일 때면 저희에게 영어로 친절한 설명까지 건네주었기에 저는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한국인들의 친절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인 택시 기사에겐 당연히 영어 응대는 기대할 수가 없고 승객의 의사도 묻지 않고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기본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택시기사는 중국인인 저희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친절을 베풀었으며 그가 소개해주는 도로를 따라 보이는 한국의 랜드마크 건물들은 하나같이 깔끔하고 세련되었기에 저는 이러한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한국의 모습에 연신 탄성을 내지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팅팅만은 연신 표정을 구긴 채 뭔가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제가 팅팅의 이러한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태도에 의문을 표하자 팅팅은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죠. 웨이, 너는 중국에서 대가 없는 친절을 받아본 적이 있어? 아까는 공항이라서 그렇다고 해도 택시에서 마저 이러한 호의를 받는 건 너무나도 이상해. 아무래도 이 택시기사는 우리에게 추가금을 청구하기 위해 친절을 베푸는 것 같아. 애초에 이동 경로를 좀 봐. 이 한국인 택시기사는 앱에 표시된 이동 경로와 완전히 다른 경로로 가고 있잖아. 그는 친절한 설명을 건네는 척하면서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은 다음 잘못된 길로 돌아가며 우리에게 과다요금 청구를 할 게 분명해. 애초에 한국인이 중국인인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던 거라고. 정말로 그녀의 말처럼 한국인 택시기사는 앱에 표시되어 있는 예상 경로와는 달리 더욱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 길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결국 저는 한국인들의 대가 없는 친절도 결국 사기를 위한 초석일 뿐이었구나를 느끼며 한국에 대한 상당한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망감은 곧 분노의 감정으로 바뀌며 결국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사기를 치는 한국인 택시기사에게 속사포 같은 항의를 하고 말았죠. 이봐요. 왜 경로대로 이동하지 않는 건가요? 당신은 분명 추가적인 요금을 받기 위해 경로를 우회하고 있어요. 저희가 중국인이라서 사기를 치는 건가요?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제 항의에 부끄러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인 택시기사는 이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이내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택시 사기라뇨? 그건 당치도 않는 소리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AI 내비게이션을 좀 보세요. 이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망 시스템과 통합되어 있으며 실시간 도로교통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향할 경로는 현재 교통사고로 인해 정체가 된 상황이므로 이 내비게이션은 그러한 정체된 도로를 피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알려준 것이죠. 만약 예상 경로대로 움직였다면 저희는 예상 도착 시간보다 30분은 늦게 도착할 만큼 막대한 정체를 겪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택시 요금도 기존보다 훨씬 늘어나게 되죠. 즉, 손님들은 한국의 기술 덕분에 오히려 택시 요금과 시간을 아낀 셈이라고요. 또한 당신은 중국인이기 이전에 한국을 방문한 저희의 손님입니다. 제가 왜 그런 당신에게 사기를 치겠어요? 그의 주장에 팅팅은 여전히 믿을 수가 없다는 듯 표정을 찌푸렸지만 저희는 그렇게 도착한 목적지에서 정말로 예상요금보다 적은 금액만을 지불할 뿐이었는데요. 결국 저는 이렇게나 친절한 택시기사를 의심했다는 데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한국인 택시기사에게 추가적인 팁을 건네므로써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택시기사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죠. 그는 제 팁을 받기는커녕 한국에서 팁 문화는 존재하지 않고 손님에게 친절한 응대를 해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한국의 문화이므로 이 금액은 받을 수가 없다며 한사코 거절했거든요. 결국 팅팅은 자신의 의심으로 인해 엄청난 실례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지한 채 그렇게 한국인 택시기사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고 한국인 택시기사는 그런 팅팅에게 괜찮다며 등을 토닥여주더니 이내 택시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웰컴 사탕을 한 움큼 쥐어주고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의 따뜻한 휴머니즘에 감동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히던 그때 저희에게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한국인 경찰이 난데없이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이내 저희에게 여권을 요구했거든요. 저는 순간적으로 매우 긴장하고 말았는데요. 물론 한국인들 개개인은 매우 친절하다는 것을 몸소 느낀 저였지만 한국의 공권력은 별개의 문제였거든요. 저는 혹여나 저희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닌가 싶어 덜덜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중국 여권을 건넸는데요. 그런데 저희의 중국 여권을 유심히 들여다보던 한국인 경찰은 이내 놀라운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당신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혹시 방금 전에 탑승했던 택시에서 무슨 일을 겪은 건가요?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불합리한 일을 당해선 안 되고 저희는 그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막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맙소사, 한국 경찰은 오히려 저희를 돕고자 달려온 거라니
이건 뇌물 없이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중국의 경찰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고, 결국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안정감을 느낀 채 이 나라는 차별과 냉대가 아닌 사랑과 따뜻한 온정만이 존재하는 국가라는 것을 완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본격적으로 돌아다녀 본 한국의 관광지들도 최고였죠. 일단 저희는 경복궁으로 먼저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경복궁은 중국의 자금성을 그대로 따라한 모조품이라는 중국의 일반적인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경복궁은 놀라울 만큼 독자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복궁은 중국의 고대 건축 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드럽게 구부러진 지붕선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부드러운 패턴의 단청 색상을 채택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만약 경복궁이 중국의 영감을 받았다면 해태와 같은 중국 건축물에서나 볼 법한 장식물들이 사용되었어야 했지만 경복궁에는 그저 한국의 수호신들만이 장식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경복궁은 자금성보다 20여 년이나 먼저 지어졌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조선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실력 좋은 장인들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중국의 명나라는 한국의 장인들과 자주 교류했다는 역사적인 증거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경복궁은 자금성의 모조품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오히려 자금성이 한국의 경복궁을 따라한 아류작이 분명해 보였죠. 팅팅 또한 이러한 한국 궁궐의 아름다움과 독자적인 독창성을 완전히 인정했을 만큼 저희는 어쩌면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악화의 주범은 중국 쪽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원조인 경복궁을 가졌음에도 자금성이 경복궁의 아류작이라는 주장을 일절하지 않고 있었고, 애초에 중국에 대한 관심조차 아예 없어 보였지만 정작 중국인들은 한국은 문화 도둑국이라며 날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색도 잠시 저는 곧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경복궁의 연못인 경회로에서 웬 상의를 탈의한 동양인 남성들이 경회로 안에 물고기들을 죄다 뜰채로 건져서 가방에 담아가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자마자 이들의 정체를 눈치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듯 나라 소유의 연못에서 불법적으로 관상용 물고기를 잡아서 인근 노점상이나 식당에 판매하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의 노점상은 이러한 관상용 물고기를 음식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저는 중국의 노점상에서만큼은 생수조차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남이 나라에까지 와서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민폐 행동을 하고 있다니, 저는 이러한 믿고 싶지 않은 수준 낮은 중국의 현실에 완전히 넋을 놓고 말았죠. 특히나 저보다도 애국심이 투철했던 팅팅은 이건 절대로 중국인이 아니라면서 아무래도 한국인이라고 다 매너가 좋고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닐 거라며 저 사람들은 죄다 한국인이라며 우겨대기 시작했는데요. 얼핏 들리는 그들의 대화 내용을 참조해 보건대 그들은 분명 중국어를 사용하는 중국인들이 분명했음에도 저희는 그러한 한국인들과는 정반대되는 밑바닥의 모습으로 나라망신을 시키는 사람들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기에 그렇게 두 귀를 막고 두 눈을 감은 채 한국에서의 일정을 이어나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이어나갈수록 이상한 상황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뿐이었어요. 일단 저희가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지하철을 탑승했을 때의 일이었는데, 분명 지하철을 탔을 때만 해도 상당한 시민의식 수준을 보여주던 한국인들은 특정 역을 지나자마자 완전히 돌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경복궁 근처에서 지하철을 탑승했을 때만 해도 한국인들은 정말 칼같은 질서의식을 보여주었고, 심지어 노인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자리를 양보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안이 꽉 찬 상황일지라도 누군가가 지하철에서 하차하려고 하면 너도 나도 몸을 최대한으로 접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정신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특정한 역에 도착함과 동시에 그러한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모습은 마치 중국 본토와 비교해봐도 그다지 수준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웬 아줌마는 줄을 전부 무시한 채 새치기를 하며 열차에 탑승했고, 이내 자신이 자리에 앉기 위해 자리에 침까지 뱉으며 먼저 자리에 앉으려던 사람을 제쳤는데요. 또한 이들은 사람들이 열차에서 채 내리기도 전에 먼저 열차에 탑승했고, 사람들이 열차에서 하차하려고 해도 조금도 비켜주지 않아 몇몇 사람들은 제때 하차하지 못해 결국 열차에 갇혀버리기도 했죠. 이건 분명 중국 지하철에서나 볼 법한 일이었기에 저는 갑작스럽게 수준이 낮아져 버린 한국인들의 모습에 당황스러움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또한
하차를 할 정류장이 아니었음에도 옆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신이 하차하기 위해 다른 승객들을 손으로 밀고 때리는 막무가내의 지하철 승객무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이곳 지하철역에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고 이왕 내리게 된 김에 이곳을 조금 둘러보기로 했죠. 하지만 그렇게 지하철역 정류장에서 나오게 된 저희는 그야말로 경악을 하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역 주위는 온갖 간판들이 전부 한자로 적혀 있었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도 죄다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경회로에서 봤던 사람들, 그리고 특정 역에서부터 형편없이 낮은 수준을 보여줬던 사람들을 보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인 거였고, 중국인들은 남이 나라에까지 와서 민폐를 부리고 있던 셈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의 중국인 밀집 구역은 대낮부터 날붙이를 들고 육탄전을 벌이는 사람들과 거리는 쓰레기와 파손된 공공벤치, 담배꽁초와 술병들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었기에 저는 한국인들이 왜 중국을 싫어하는지를 곧바로 납득할 수 있었죠. 분명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모습을 자랑했던 한국이었지만 오직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구역으로 들어오자마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려 슬럼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어떤 민폐 행동과 수준 낮은 짓들을 하는지는 안 봐도 뻔했거든요. 정말로 저는 중국인으로서의 상당한 죄책감마저 느꼈고 그동안 중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근거도 없이 한국을 비하했던 것에 대해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고 도저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곳의 중국인들은 같은 동포인 저희에게도 난데없이 짐을 들어주겠다느니 스마트폰을 닦아주겠다느니 하는 5살짜리 어린아이도 안 속을 법한 사기를 치려고 했기에 저는 같은 동포들조차 등쳐먹으려고 하는 그들의 한심한 모습에 학을 떼며 그렇게 빠르게 중국인 밀집 거주구역을 벗어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저희는 이곳 중국인 거주구역에서 조금도 머물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기존의 목적지까지 바꾸면서 급하게 택시를 타고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관광지로 향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저희가 가게 된 곳은 바로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렇듯 도시 한가운데 있는 거대하고도 깨끗한 강과 평화로운 공원은 난생 처음 봤고 그렇게 근처 편의점으로 향한 뒤 한강 라면과 중국에서 유명하다는 각종 한국 편의점 간식들을 구매한 뒤 한강의 경치를 넋놓고 구경했는데요. 정말로 저희는 서로 단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고 그저 간식과 한강의 평화로운 경치를 즐겼을 정도로 한강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콘텐츠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날은 금세 어두워져 밤이 되었어요. 그리고 밤의 한강은 더더욱 경이로웠죠. 정말로 낮의 한강과 밤의 한강은 완전히 다른 매력을 보여주더라고요. 한국은 밤에도 무척이나 안전한 치안 선진국인지 한강 공원에는 평화로운 산책을 하며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한강 공원에는 어린아이부터 해서 노인들까지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평화로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요. 강은 너무 고요해서 도시 스카이라인 전체를 반사하여 마치 도시가 물 위와 아래 모두 존재하는 것처럼 이중세계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리들은 빛나는 사슬처럼 한강을 가로지르며 불빛이 깜빡이는 효과와 더불어 조화롭게 춤을 추는 것 같은 느낌마저 자아내더군요. 산들바람이 불며 윙윙거리는 소리, 한강공원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소리, 소풍을 즐기고 있는 한국인 가족들의 조용한 웃음소리, 그리고 거리 공연자의 기타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밤의 한강은 정말 꿈속을 걷는 것 같은 느낌마저 자아냈는데요. 이건 혼란과 오염, 사기와 범죄만이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밤 공원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고 저는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낭만적이며 생명력이 넘치는 밤의 한강 공원에서 그저 넋을 놓은 채 허공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남산타워도 최고의 경험을 선사해 주었죠. 밤의 한강을 한껏 즐긴 저희는 너무 아쉬워서 도저히 이대로는 숙소로 돌아갈 수 없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남산 서울타워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남산타워의 숨막히는 360도 스카이라인은 저를 완전히 패닉 상태에 이르게 했고 남산의 정상에 올라 남산 서울타워 전망대에 오를 때에 그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은 정말 말을 제대로 이을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로운 감정만이 들었습니다. 제 아래로 서울 시내 전체가 펼쳐져 있고 지평선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과 하얀빛의 바다가 펼쳐진 모습은 정말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생생할 정도로 장관이었거든요. 한강은 녹은 리본처럼 반짝이며 대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고대 궁전과 미래형 고층 빌딩의 대조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처럼 느껴지면서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는데요.
한국의 깊은 역사와 최첨단 현대성이 너무나도 쉽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니 서울은 그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빛과 움직임에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중국에도 이러한 장관을 엿볼 수 있는 훌륭한 명소들이 많은데 도대체 저는 중국의 수많은 명소에서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감탄을 어째서 한국에서만 느끼고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본 결과 저는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중국 명소들의 새치기와 사기가 난무하고 중국인들의 시끄러운 고성과 악취를 풍기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 그리고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육탄전의 모습은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고 한국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명소를 더욱 빛내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한국인들은 어린아이들마저 저희가 중국인이든 아니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말이 안 통하는 저희에게 자물쇠를 구매하는 법을 알려준다거나 하며 끝까지 저희에게 친절한 관심을 가져주었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중국의 어른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의 한국 여행은 생각보다도 훨씬 강력한 기억만을 선사해준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저희는 해외여행을 오직 한국밖에 가보지 못했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가임을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한국인들이 중국인인 저희를 친절하게 대해준 것만으로도 엄청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의 원인은 100% 중국에 있었음에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국가에 온 손님들을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잘 돌봐주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대인배적인 면모에 완전히 매혹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에게 이러한 완벽한 경험을 선사해준 한국과 한국의 진짜 면모를 중국 전역에 알림으로써 한국인들의 은혜에 보답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교인 하버드대학교. 이곳 대학교 강의실에서 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은 중국의 헛기침 한 번에도 순식간에 멸망해버릴 거라며 선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의 미국인 교수의 연설이 시작되자 강의실 내부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 강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학생인데요. 솔직히 아무리 전 세계에서 날고기는 학생들이 모인다는 하버드 대학교지만 제게 있어 이곳 명문대학교에 입학하는 건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날고 기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거든요. 저는 중국에서의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늘 1등을 놓치지 않던 수재였고 늘 다른 친구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왔는데요.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는 저는 1등을 놓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라는 세계 최고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건 제게 있어 그리 놀라울 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처음으로 쓰라린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저 중국 속에서나 통하는 인재였는지 전 세계의 인재들이 전부 모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저는 그저 중하위권 수준밖에 안 되는 평범한 학생일 뿐이었거든요.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봤자 저는 중위권의 문턱을 겨우 넘을 뿐이었고 저는 이러한 1등은커녕 아무리 노력해도 상위권 근처도 못 가는 황당한 상황에 그저 현실 부정을 할 뿐이었죠. 그런데 가장 기분이 나빴던 건 한국인 유학생들은 늘 1, 2등을 다투며 항상 최상위권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워낙 그 수가 압도적이었지만 이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중하위권의 성적에 분포해 있을 뿐이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숫자는 적어도 늘 최상위권의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인 학생들에게 완전히 밀리는 상황에 상당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던 것이죠. 대국인인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역사적으로 늘 중국의 지배만을 받아온 속국 한국인의 발끝에조차 못 따라온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을 실력으로 이기지 못할 바엔 차라리 그들을 끌어내리는 전략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을 자극함으로써 그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였는데요. 저는 매번 학과 성적 1, 2등을 다투는 석진에게 다가갔고 수업 시작 전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열심히 공부를 하는 석진의 멘탈을 박살내버리기 위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석진, 공부를 꽤나 열심히 하는데 하지만 그런다고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그래봤자 한국은 중국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 신세잖아. 즉, 중국이 변심을 하면 내 조국은 3일 만에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 너는 나라도 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 거야. 그게 소국인의 운명인 것이지. 도대체 돌아갈 곳도 없게 된 내게 공부가 무슨 소용이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하지만 멘탈이 완전히 가루가 돼서 공부에 통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석진은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저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했고 제 공격에 대꾸조차 안 한 채 자신의 공부에 잘만 집중했거든요. 아니, 그는 아예 저라는 존재를 모르고 있던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저는 열등감이 치밀어 오르며 오히려 석진의 멘탈을 부수려다 제 멘탈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늘 1, 2등만을 차지했기에 모든 학생들이 석진의 이름과 얼굴까지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중위권 성적만 차지하는 학생이었기에 마치 투명인간과 다름없는 존재감을 보이고 있던 모양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감히 속국인 주제에 중국인을 무시해? 한국인들은 수준이 낮고 중국인들과는 달리 매우 쉽게 미국 명문대로 유학을 오고 있어. 중국 입시는 수억 명이 참여하는 시험답게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중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어렵게 미국 대학교로 유학 오는 인재들이야. 그러나 한국은 고작 인구가 5천만 명뿐이므로 마땅히 훨씬 더 쉬운 시스템을 가졌다고 볼 수 있지. 특히나 중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이므로 이런 강력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유학 오는 중국인들의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 너희 같은 수준 미달의 한국인 유학생들은 죄다 미국 대학교에서 추방당해 버려야 해. 석진은 제가 크게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제 존재를 눈치챈 모양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제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기는커녕 그저 귀찮다는 듯 몇 마디만 툭 내뱉고 다시 자신의 공부에만 전념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의 입시가 그렇게나 치열하고 중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우수한 민족이라면 왜 이곳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어느 학과나 한국인 학생들이 1, 2등을 독차지하는 거고 한국인 학생들보다 몇 배나 숫자가 많은 중국인들은 잘해봤자 중위권 성적에 그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죄다 기부 입학으로 들어온 바보들이잖아? 그리고 중국은 세계 최강국이라면서 너희는 도대체 왜 그렇게 중국을 탈출하고 미국 대학교로 유학을 못 와서 안달이지? 현재 미국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중국인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 중국인들은 늘 중국이 전 세계 최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자랑스러운 최강국의 대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구태여 미국으로 유학을 오는 건지 모르겠어. 한국인 석진의 말에 저희의 설전을 은근슬쩍 지켜보고 있던 학생들은 모두 도저히 참지 못하고 폭소를 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저는 한국인의 멘탈을 박살내려다가 오히려 제 멘탈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고 그의 반박에 대꾸조차 못한 채 그대로 강의실을 박차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몇 주 동안이나 이때의 개망신을 도저히 잊지 못했을 정도로 이건 중국에서 늘 존경만 받아왔던 제게 있어 자존심에 상당한 타격으로 남았는데요. 심지어 공부에 집중을 하려고 하기만 하면 이때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던 저는 결국 공부에 집중을 못해서 이번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저는 대국인으로서 소국인에게 완전히 무시당한 이러한 상황만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무자비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제 삼촌은 중국군 장성이셨고 당연히 중국의 위대하고 강력한 점들과 속국 한국의 열악하고 후진적인 면모까지 모조리 파악하고 계셨는데요. 그리고 제가 한국인 석진을 논리로 완전히 압도하기 위해 삼촌께 도움을 요청하니 삼촌은 모름지기 대국인은 절대로 소국인에게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제게 거의 속성 족집게 강의를 해주듯 석진과의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삼촌이 제공해 주신 정보 덕분에 거의 중국 군사 전문가 수준의 막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죠. 그렇게 자신감을 되찾은 저는 중국의 명예를 다시금 드높이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반드시 석진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내기로 했고 그렇게 오늘이야말로 모두 앞에서 석진에게 개망신을 줄 날이라고 생각하며 만반의 준비를 한 채 강의실에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학과 1등을 독차지하던 석진을 말싸움에서 완전히 제압한다면 이를 지켜보던 학생들은 중국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한 뒤 속사포 같은 한국 비하를 쏟아냈죠. 이봐, 석진.
너는 아직도 내 충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소국 출신인 너는 공부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중국은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막대한 병력을 갖고 있는 국가로 기술력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한국은 중국의 헛기침 한 번 해도 완전히 석기 시대로 돌아가고 말 거야. 현재 중국이 만든 스마트폰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좀 봐. 한국산 스마트폰은 구닥다리 취급을 받으며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때 중국 스마트폰은 한국인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며 모두가 중국의 기술력을 우러러보고 있지. 이러한 중국의 기술력은 군사 분야에서도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결국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압도적인 군사 기술력을 통해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3일 만에 완전히 점령할 수 있어. 그러나 석진은 여전히 제가 기대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더군요. 저는 전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 앞에서 잔뜩 흥분한 석진을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으나 석진은 제 말을 뚝 잘라버리며 제 말이 전부 맞으니 이제 그만 연부를 외우고 꺼지라며 제 앞에서 대놓고 이어플러그까지 끼며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거든요. 결국 감히 대국 출신인 저를 벌레 보듯 하는 한국인 석진의 태도에 저는 열등감이 폭발해서 석진의 이어플러그를 강제로 뽑아 던져버렸고 속국 출신이 감히 중국인에게 이런 대우를 할 수는 없는 법이라며 얼굴에 침을 튀어가며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멍청한 한국 놈들. 너희가 그렇게 건방진 태도를 보였다간 마치 청나라 앞에서 굴욕적으로 군신관계를 부르짖으며 조아린 너희 선조처럼 중국의 발밑에서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간청하게 될 거다. 하지만 저는 제 말을 채 끝마치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언제 오신 건지 교수님이 저를 진정시키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학생, 그런 차별적인 발언은 삼가주시죠. 그건 교내규칙인 차별금지법에 위배되고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위반 시 퇴학까지 당할 수 있는 엄격한 규칙이거든요. 아니,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시간은 동아시아의 국제 정치에 대해 강의하는 시간이었는데 이건 좋은 교육 주제가 될 것 같군요. 자, 제가 대신 학생의 질문에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의 패권은 과연 누가 쥐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맞붙으면 정말로 중국이 승리하게 될지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오히려 교수님이 중국의 강력함을 보증해주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14억 중국인과 5천만의 한국인과 맞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건 5살짜리 어린아이도 조금의 고민도 없이 중국을 선택할 게 분명할 정도로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교수님은 이내 생각지도 못한 경악스러운 강의를 해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중국인 학생은 분명 중국의 기술력은 전 세계 최고고 그 예로 중국산 스마트폰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자, 여기 강의를 수강 중인 학생들 중에 중국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 학생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의에 모인 수많은 학생들 중 중국산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말로는 애국을 외치던 중국인 유학생들도 전부 중국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부끄럽게도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다시금 한국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손을 들어달라는 요청을 하셨고 강의실 내부에 있던 수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삼성 스마트폰을 집어들며 번쩍 손을 들더군요. 특히나 미국인이셨던 교수님마저 삼성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셨기에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은 채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이내 더욱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자, 중국 학생. 중국인들조차 자국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중국산 스마트폰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건가요? 또한 중국인들은 자국을 떠오르는 초강대국의 대표자쯤으로 여기는 것 같지만 현실은 중국은 아직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중국산 스마트폰은 전부 한국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은 아직 기술 자립을 이루지 못한 국가거든요.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지만 매번 혁신을 거듭하며 최첨단 기술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은 한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여전히 한국 반도체가 필요하지만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데 어떻게 중국이 한국보다 최첨단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어요? 아까는 그렇게나 큰 소리를 치던 중국 학생이 갑자기 조용해졌군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울 거거든요. 자, 분명 학생은 한국과 중국이 붙으면 중국이 3일 만에 한국을 정복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황이 중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한국과 중국이 맞붙게 된다면 어떤 국가가 승리할 것 같나요? 저는 순간적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에 의해 완전히 희롱당한 상황에서 이건 중국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거의 유일한 질문이었거든요. 도대체 한국과 중국의 전면전의 상황에서 한국에 배팅을 할 멍청이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학생들은 이러한 당연한 질문에도 중국 편을 들기를 주저했고 결국 교수님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도대체 무엇을 주저하는 건가요? 설마 이 질문에 숨겨진 트릭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리고 숨겨진 트릭이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은 14억의 인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토 면적을 가진 국가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5천만 명이 모여 사는 작은 국가일 뿐이죠. 아무리 실력이 좋은 플라이급 복싱 선수라도 그저 그런 헤비급 선수에게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한국과 중국은 체급 차이가 나도 너무나도 많이 나는 상황이므로 한국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중국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 병력만 비교해봐도 그렇죠. 중국은 200만 명의 현역 병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50만 명의 현역 병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거든요. 여기에 14억 인구 자원을 통한 무한한 징병 잠재력을 보이는 중국은 그야말로 마치 군수품 공장에서 무기를 찍어내듯 추가 병력을 파병할 것입니다. 물론 군사자산의 숫자를 비교해도 그렇죠. 한국은 단 550대의 전투기를 가졌을 뿐이지만 중국은 무려 3,400대의 전투기를 가졌거든요. 잠수함과 해군 함정 숫자에 있어서도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렇듯 모든 비교에서 열세를 보이는 한국은 어떠한 좋은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절대로 중국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연설에 어깨가 한껏 올라갔습니다. 역시나 세계 최강국 중국에 있어서 한국은 그저 콧바람만 불어도 멸망시킬 수 있는 나약한 존재가 맞았던 거고 그런 주제에 감히 한국인 따위가 저를 모욕하다니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죠. 그러나 교수님은 이내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의견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플라이급과 헤비급의 싸움의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한국은 표면상으로는 플라이급처럼 보이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플라이급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특이하고도 위험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 여러분들께 한국은 50만 명의 현역 병력, 그리고 중국은 200만 명의 현역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과연 이게 최선의 병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50만 명의 현역 군인과 더불어 300만 명의 예비군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이에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민방위 병력까지 합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5천만 국민들 중 절반이 별다른 기초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곧바로 전쟁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그저 50만 명의 예비군 병력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즉, 실제 전투가 시작된다면 오히려 한국이 중국보다 수적 우위를 차지할 거라는 것이죠. 중국의 14억 인구수는 무한한 징병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결국 군사훈련을 거쳐야 할 것이고 2년 이상의 실전 경험을 마친 전문 전투인력인 한국군에 의해 한국 본토에 상륙하는 족족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다음으로는 무기의 질입니다. 중국은 분명 무기에서 한국에 비해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의 질적인 측면을 들여다본다면 한국은 확실히 중국에 비해 압도 우위를 보이고 있죠. 일단 중국의 무기들을 좀 들여다봅시다. 중국의 무기는 숫자만 들여다봤을 때는 분명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보면 볼수록 형편이 없는데요. 일단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방산비리로 인해 중국군의 전투기 및 전차의 핵심 부품들은 죄다 떼어가서 팔아먹은 상황이며 중국의 무기들은 애초에 성능 뻥튀기가 몹시 심하거든요. 파키스탄 등으로 수출된 중국산 무기는 영하의 조건 등에서 작동이 아예 안 된다거나 저절로 폭발한다거나 하며 심각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이러한 질 낮은 무기들이 실전 상황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무기는 어떨까요?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방산 기술력으로 가장 각광받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이미 중동 지역에 대한 방산 수출로 엄청난 실적을 기록했으며 현재는 폴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유럽 국가들의 무기를 대규모로 수출하는 자타공인 방산 기술력 강국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의 무기는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것입니다. 미사일만 해도 그렇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밀도로 중국 깊숙한 곳을 자유자재로 타격할 수 있거든요. 현무보는 사거리 800km의 마하 10 극초음속 미사일로
한 번의 타격으로 중국의 군사단지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요. 한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무5를 개발해냈고 사거리 3,000km, 탄두 중량 9톤을 자랑하는 괴물 미사일인 현무5는 중국 군사기지를 몇 분 만에 완전히 잔해로 만들어버리며 중국은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완전히 전의를 잃고 말 것입니다. KSS-3 잠수함의 SLBM은 어떻고요? 한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유일한 비핵 국가로 베이징, 상하이 및 주요 군사기지를 수중에서 타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중국은 수적 우위를 통한 해상 봉쇄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하고 중국은 한국 본토에 도착하기도 전에 괴멸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중국 함대가 출항하기도 전에 중국 해군 기지를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불운하게도 중국의 낡은 미사일 방어 기술은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극초음속 무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저 한국이 미사일을 쏘는 족족 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고 아무리 인해 전술이 유구한 역사적 전통으로 자리 잡혀 있는 중국이지만 한국이 현대에 개발해낸 최첨단 미사일은 그러한 인해 전술로조차 감당해내기 힘들 정도로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그 무엇보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점은 따로 있죠. 바로 한국은 AI 기반 전쟁에서 세계 선두주자로 중국의 군사 네트워크를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AI 기반 타겟팅 시스템을 개발해낸 국가로 한국형 AI는 99%의 정확도로 미사일 공격을 계산하여 화력 낭비를 방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한국은 전쟁 시작과 동시에 중국군의 지휘부 및 각종 중요 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고 아직도 중앙 집중식 지휘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군에게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의 군사기지와 전력망, 통신은 완전히 차단될 것이고 그야말로 두 눈과 귀를 잃어버린 중국은 당황만 하다가 그대로 한국의 미사일 폭격의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게 되겠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주장할 것입니다. 중국의 인해 전술은 장기전 및 소모전에 능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중국은 시간만 끌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한국을 완전히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한국은 이미 완벽한 전투 체계를 구축한 국가로 이 나라의 약점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렸거든요. 일단 중국의 거대한 경제는 여전히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전쟁에서 한국은 중국의 기술 부문을 마비시킬 것인데요. 한국은 전 세계 하이엔드 메모리 칩의 80%를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은 군사용 AI 처리를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끊는다면 중국은 고급 칩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기술 붕괴에 직면할 것이며 무기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미국, 유럽과 같은 한국의 글로벌 동맹은 한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테지만 사실상 전 세계의 왕따 국가인 중국은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기에 중국은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해도 딱히 유리할 것도 없게 됩니다. 그 틈에 한국은 계속해서 첨단 무기를 찍어내며 중국에 큰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겠죠. 저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결국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교수님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인가? 교수님이 추가적으로 덧붙인 설명만 들었을 때는 결국 한국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였고 이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저는 당황과 공포, 불안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사람을 긴장시킬 생각인지 또다시 입장을 바꾸셨죠.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중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분명 중국을 상대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선전을 보일 테지만 그래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이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한국이 가진 총알과 포탄의 수보다 중국의 인구수가 더 많은데 도대체 이런 좀비떼 같은 중국군들을 어떻게 제압을 하겠어요? 결국 시간이 갈수록 중국군은 한국 본토에 상륙할 것이고 전쟁의 승리는 중국이 가져가게 되겠죠. 하지만 중국은 압도적인 인구수와 국토 면적 덕분에 전쟁 자체는 이겼지만 한국의 저력으로 인해 팔다리가 잘리고 얼굴도 완전히 짓뭉개져서 숨조차 쉴 수 없게 된 불구의 상태로 전락했기에 아예 회생불능의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쑥대밭이 된 중국 본토에는 도시를 유지시킬 최소한의 인구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핵심 시설 및 모든 인프라가 박살이 났기에 중국은 그야말로 석기시대쯤으로 돌아간 채 목만 남아 인공호흡기로 목숨만 간신히 연명하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전쟁에서 이긴 건 이긴 것이므로
교수님은 중국은 한국보다 강력한 국가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것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어요. 이들은 마치 한국은 절대선이고 중국은 절대 악이라도 되는 것처럼 중국이 한국을 이긴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한숨을 쉬며 눈물까지 글썽였거든요. 학생들은 뭔가 뜻밖의 결과를 기대한 눈치였고 저는 이들의 편파적인 태도에 엄청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한국 따위가 뭐가 그리 좋다고 저렇게 응원하는 건지 그들은 한국이 숨기고 있는 얍삽하고 후진적인 면모를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에 교수님은 이내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골똘히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내 도저히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여기까지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과 아주 관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고려해보건대 저는 한국은 이러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의미가 없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사실 저는 베트남전 참전용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한국군의 모습을 고려해보자면 한국은 그저 책상 앞에서 펜대나 굴리는 학자들이 감히 평가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국가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교수님의 추가적인 말씀에 강의실은 일순간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은 워낙 참전 용사를 대우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기도 했고 학생들은 한국이라는 작은 국가가 중국이라는 거인을 무참히 쓰러뜨리는 그림을 원하는 눈치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교수님이 도대체 또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저러시나 싶어 완전히 얼이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교수님은 이내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교수님이 입을 땜과 동시에 강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미군 동료들은 처음 한국군을 본 순간 실망한 기색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저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 국가인지도 몰랐고 그저 연합군의 부대 이름 중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거짓고르란 행색을 보아하니 그건 부대 이름이 아닌 어디 이름도 없는 가난한 국가에서 온 거지부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시아에서 온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거지부대는 미군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 부대원들에게도 하나같이 조롱받을 뿐이었죠. 정말로 대부분의 동맹군들은 한국군은 훈련이 부족하고 규율이 없으며 현대전을 할 역량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한국군에 대한 인식은 첫 교전이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한국군이 전투에 돌입하자마자 전장은 바뀌었거든요. 교착된 지 수개월은 되었던 전장은 한국군이 돌입함과 동시에 1시간 만에 연합군이 점령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한국군이 싸우는 모습을 본 저희 모두는 한국군에 대한 웃음을 완전히 멈출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숙련된 것이 아니라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트콩들은 무자비했고 그들은 당시 최강이었던 프랑스군과 미군들과 싸울 때도 두려움이 없었지만 그런 베트콩조차도 한국군과의 전투에서는 도저히 맥을 못 추렸고 자신들과 비슷한 생김새의 동양인들을 보자마자 황급히 달아나기 바빴거든요. 물론 그 후로도 한국군의 믿기지가 않는 모습은 계속됩니다. 한국 군대는 단순히 숙련된 것 이상의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자연의 힘처럼 싸웠거든요. 한국군은 은원패의 전문가였고 밤에도 전혀 눈에 띄지 않고 매복 상황에서 치명적인 정글 전쟁 전술을 구사하며 일순간에 베트콩들을 전멸시켰어요. 우리는 늘 베트콩의 기습에 당하기만 했지만 한국군은 그러한 도저히 잡히지 않을 것만 같던 베트콩들을 역으로 기습으로 전멸시킨 것입니다. 물론 한국군은 마치 지옥에서 온 군대처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아예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보통 연합군의 경우 선발대가 공격을 받으면 그 즉시 맞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 곧바로 엄폐 후 보고를 하며 폭격 지원을 요청하는데 한국군은 그러한 기습을 그저 정면 돌파하여 아예 베트콩 기습부대를 끝까지 추적하여 무참히 박살내버리거든요. 어느 한국군 고위 장교는 그렇게 공격만 받았다 하면 꽁무니를 빼고 폭격 요청을 하면 베트콩 놈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나 죽여주쇼 하며 목을 내빼고 있어주겠습니까? 미군은 다들 겁쟁이들밖에 없나요? 기습은 기습으로 맞대응하며 강대강으로 끝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미군의 멍청한 전술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그의 말에는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었기에 미군은 전쟁 중 처음으로 남의 군대의 조언을 듣고 전술을 전면 수정하는 역사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정말로 한국군은 천사와 악마의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진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한 번은 구타를 당해 얼굴이 완전히 뭉개진 베트콩 장교를 신문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데
그는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미군은 겁쟁이이고 전혀 두렵지 않은 존재라고 말했지만 한국군 이야기가 나오자 그 당찬 얼굴은 엄마를 잃어버린 3살 아이처럼 변하더니 한국군은 정글의 악마라며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나 잔인한 베트콩들마저 완전히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리는 한국군은 같은 편 입장에서는 그렇게나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잔인한 총격전 끝에 우리는 한국 전초기지 근처에 캠프를 차렸는데 저는 그들이 부상자를 조심스럽게 돌보며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탈진으로 인해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제가 어깨에 총을 맞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저는 누가 봐도 가망이 없어 보였지만 한국 병사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옮겨주었거든요. 일전에 한 한국군 고위 장교는 저에게 한국 군인은 혼자 죽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살아남고 함께 죽는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고 저는 그저 그래 어디 한번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나 보자 애송이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의 말은 정말 사실이었고 겁쟁이이자 애송이는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결국 애송이였던 저는 한국군 덕분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미군 사령관조차 만약 내가 베트콩과 맞서야 한다면 한 명의 한국 군인보다 베트콩 10명과 싸우고 싶습니다라고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했을 정도로 용맹하던 한국군들은 전후에마저 완벽했고 그런 한국군을 직접 겪어본 저로서는 실제 전시 상황에서 한국이 패배를 하는 그림은 전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과의 베트콩의 교전비는 1대 40으로 한국군은 1명이 전사할 때 베트콩은 40명이 전사했는데요. 실제로 한국군은 비율만 놓고 보자면 최소 사상률을 기록하며 가장 효율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고 최대 사살률을 기록하며 한국군 개개인의 임무 수행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군은 이런 무지막지한 한국군을 대체 어떻게 막을 생각인 거죠? 그들은 말 그대로 지옥에서 온 군대입니다. 현재 중국은 소수민족을 억지로 침략해서 병합한 기형적인 나라고 이런 나라의 군대가 위기의 상황에 단합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악마처럼 싸우는 귀신들은 단일 민족의 힘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단합력을 보여줄 것이고 동료 한 명이 산화하면 나머지는 오히려 엄청난 사기를 얻으며 적을 더욱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제압할 것입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베트콩들도 학을 떼며 경기를 일으키게 만든 게 바로 한국군입니다. 과연 정부의 명령으로 억지로 싸우는 겁쟁이 중국군들이 이러한 전쟁의 귀신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로요? 저는 아직도 저와 등을 맞대고 싸운 한국군 동료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저처럼 매우 늙었겠지만 솔직히 저는 그들이 지금의 웬만한 미군 현역 병사들보다 훨씬 더 잘 싸울 거라는 확신이 드는군요. 그들은 그만큼 믿기지가 않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자, 한국에서는 노인들조차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중국 학생은 대답해보세요. 대체 이런 자들은 어떻게 이길 생각인 겁니까? 당신은 정말로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는 건가요?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 내부는 고요한 정막만이 감돌았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입도 뻥끗할 수가 없었는데요. 정말로 제가 어떠한 도발을 해도 외유내강의 모습을 보이며 전혀 동요하지 않던 한국인 석진처럼 한국은 알면 알수록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국가였고 솔직히 저는 이런 한국인들과 싸울 엄두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